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제목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서독 두 국가론의 비교 및 합의입니다. 독일 얘기를 할 때면은 저는 그 1989년에 그 귄터 샤보스키가 그 기자회견장에서 말 실수를 한 것이 그 통일의 물꼬가 튼 것, 이것이 늘 제 머릿속에 좀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87년 9월에 이제 독일로 가서 93년 1월에 이제 독일 이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70세가 되니까 65세가 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년을 하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2월에 김정은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이거 선포를 하면서 저도 독일에서도 저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하고 지금 저도 학자로서 계속 이해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다음번에도 계속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으니까 저는 가급적 생략하고 저는 가급적 독일 부분에 치중을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2월에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 이제 규정을 해서 그 이후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 조치나 선언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두 국가로는 냉전기 독일의 분단 경험과 유사한 개념적인 틀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제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독일의 그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독일 민족 내에서 동독과 서독이 서로 소위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 차원에서 1955년부터 이것이 이제 진행되어 왔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두 국가론, 독일의 그 두 국가론 속에서 우리 북한 경우와 남북한 경우에서는 적대적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과 빠진 것이 차이가 있는데, 결국 독일 사례 속에서는 이 1972년 이 그룬트게제츠 기본 조약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관계, 이걸 거쳐서 90년에 통일로 완성되는 걸로 종료가 된 걸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 지금 뭐 한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독일의 내용과 이 남북한의 북한의 적대적 국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저의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기다 담아봤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독일의 동서독의 두 국가론의 이론적 정치적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동서독의 사례가, 동서독의 두 국가 이론, 이런 것들이 양독 관계와 통일 과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그 비판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독일의 역사적 경험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향후 전개해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으로 강의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아무래도 우리 지금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잠깐 좀 담아봤습니다. 분단국 간의 이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적대에서 공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존에서 적대로 갈 것이냐. 이것이 늘 큰 상반적인 큰 질문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단국의 관계를 분석하는 큰 세 가지 이론이랄까요, 패러다임이랄까요. 첫째는 갈등주의 패러다임이고, 둘째는 기능주의, 세 번째는 현실주의적 공존 패러다임인데, 기능주의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국가들, 특히 유럽 통합에서 이 기능주의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지, 남북한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도로 유럽과 독일의 사례에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많이 해서 그 정책을 많이 실시했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북한과 남한 속에서 이 관계를 택하는 그 입장을 본다면은 갈등주의는 북한 속에서 북한이 주로 취하는 입장이겠고, 우리는 현실주의적 공존 패러다임을 한번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두 국가론은 본질적으로 이 독일의 경우는 세 번째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독일의 경험은 현실주의적 공존 패러다임에 접근의 이 전형적인 사례이고,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갈등주의 패러다임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변이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다음에 이 국가 승인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북한이 과연 같은 민족이냐 다른 국가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 이 정치학적으로 이 국제법상 국제적인 요건이 있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다 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단계의 경우는 이게 mutual recognition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다라는 얘기죠. 결국 조금 더 계속 또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경우에서는 이 1955년에 이제 두 국가론이 성인되자마자 할슈타인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동독과 수교하는 나라는 우리와 외교 관계를 철폐하거나 수립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고, 이것은 결국 법통주의하고 현실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취한 정책이었다. 남북한 경우에는 1991년에 남북이 동시 가입을 하고,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의 주권 국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 국제법상의 야한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해서 법적 모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972년 기본조약과 유사한 특수관계론적의 한국식의 변형, 이런 것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대적 두국가론에는 분석적 틀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체제 정당성에 대한 강화, 두 번째 대남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세 번째 국제 정치의 변수, 이 세 가지 그 요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의 영역과 구조는 저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조국 통일 3대 현장 시기에서 체제 생존 중심기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시기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인 단절을 한번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한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이제 퇴임 말기에 이제 북한을 다녀와서 어디 가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때 이제 NLL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주 모토인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모토를 한번 역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고, 한번 그런 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여기서도 지금 그런 것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023년 김정은이 남조선 더 이상 같은 민족 동족으로 둘 수 없고 적대적 두 국가, 전쟁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확고히 고정되었다라고 천명하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이 현재 북한 내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세 번째는 이 국제적인 전략적인 요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나왔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북한이 이것을 최대한 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입장이 아닐까. 즉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논리적 구조는 여기 이질성의 본질화, 통일의 불필요성, 적대관계의 법제화, 주권 평등의 강조,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 구호 대신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슬로건이 부상되었는데,
결론 부분에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 민족교라는 건 사실상 2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이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이 취하는 스탠스였는데 이것이 2023년에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고 독일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환경이나 변수가 바뀔 수 있다면 현재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계속 고착화되고 항구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경우를 바탕으로 볼 때에는 조금 저는 의심을 하는,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아주 강고한 입장은 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독일에 대한 사례를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이 스바이슈타텐 테오리라고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논의는 195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55년부터 시작이 된 건요 2차 대전 직후에 냉전 상황 속에서 1955년에 나토가 결성이 되고 이 나토가 결성되면서 어떤 나름대로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르샤바 조약구가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수립이 됐었습니다만은 나토가 수립이 되고 나서 조금 뭐랄까 수세랄까요, 위협이랄까요, 이런 느낌 나머지 후르시초프가 동베를린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며 이는 현실이다라고 후르시초프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 이후에 동독이 이 선언을 두 국가론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국가론이 동독 자체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고 채택을 하다 보니까 바로 서독에서 할슈타인 독트린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동독을 승인한 국가들은 외교 관계를 우리는 끊겠다, 단절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그 적대적 두 국가 이론의 논리가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 않겠다. 어떤 환경의 변화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바로 여기 이 서독의 입장에서 할슈타인 독트린조차도 상황이 바뀌니까 여기 할슈타인 독트린에서 소위 동방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변화가 여기서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슈타인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데너 정권이었습니다만은 이제 6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할슈타인 독트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생 독립국가들이 많이 국제적으로 등장하면서 서독의 의도와는 달리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매우 국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할슈타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든 국제적인 여건이 서독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빌리 브란트가 1969년에 동방정책이라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 기본적인 동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동방정책, 이건 뭐 동방정책의 이론적인 토대를 놓은 거는 에건 바르입니다만은 접근을 통한 변화죠. 그래서 현실 인정을 통한 장기적인 변화를 지향해 보자가 동방정책의 핵심 요소였고, 동방정책이 사실상 1989년에 독일 통일을 견인하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오래 지속된 외교 정책이었고, 동서독 관계를 견인하는 서독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책을 1969년에 추진하면서 72년에 그 1차적인 그 결과가 기본조약이죠. 1972년. 그래서 양독은 서로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자 정상적인 선린관계라고 새로 이제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국가 간의 승인, 국제적인 절차에서 국가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면 양독이 서로 독립된 국가로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분단 상황은
동서독 관계에서 국가의 recognition, mutual recognition 아니고 소위 현실 인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스킬, 정치적인 전략을 택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73년 독일의 그 연방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하면 기본 조약은, 이 기본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헌법이 되겠죠. 동독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런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의 헌법적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는 소위 서독의 통일 정책은 역시 계속해서 하나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고, 그래서 동서독의 두 국가론에서 이제 이론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공존과 경쟁의 변증법이다. 저는 이런 용어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입장은 현실주의적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적으로 단일성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괴리 속에서, 이 양자 속에서 이중성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단일성, 이거를 유지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공식을 취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동독은 이어서 1969년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독과는 완전히 다른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헌법에다가 못을 받게 되고, 민족성인 단일성보다는 오히려 계급적인 차이를 더 강조하는 입장으로 두 국가론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브리히트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개의 독일 국가가 존재하고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제국주의 국가다. 이 사회주의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동독에서 주장하는 두 국가론의 핵심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론적인 특징은 상호 인정의 비대칭성이고, 비대칭성은 양독권, 내독 관계의 특수성에서 이 특수관계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을 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관에 준하는 상주대법부를 서로 설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적 문제로서 서독은 동독 주민을 자국민으로 여전히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비대칭적인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예상을 통일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예상하면서 현실적으로 협력을 더 가능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려는 정교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 건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국가로서에서 동방 정책 속에서 큰 영향 제도화가 되면서 소위 인적 교류, 경제 협력, 사회 문화 협력이 계속 추진되었고, 여기서 지금 인적 교류의 74년에 220만 명에서 89년에 800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이고, 저도 유학 시절에서 서독을 방문한 동독 주민들로 만나본 적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의 기반이 되는 큰 자산, 통일의 자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경제 협력이라는 건 이게 말씀 안 드리고, 세 번째 문화사회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까요? 그거는 기본 조약 체결하면서 서독의 TV를 동독에서 허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서로 양측을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조치였고,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큰 조치였다, 중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이 두 동독과 독일과 남북한의 이 두 국가로는 이론적 기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사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법적인 모호성을 이전까지 활용을 하면서, 즉 이 완전한 국가 승인을 피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본법을 통해서 이런 것과 유사하게 해서 서로 내적인 상호 인정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해왔었고, 그리고 대외 정당성의 확보 전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동독과 북한 모두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위성이라고 보냐면 두 국가론과 적대 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저는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서독의 두 국가론과 북한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관계 부분에서 하나는 특수한 설린 관계이지만 남북한의 관계는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통일 목표는 헌법적 명령이기에 장기적인 목표다. 그런데 23년 12월 이후부터 통일은 명시적으로 불가능하다, 포기하다,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교류 경향 방향 속에서 독일의 경우는 확대 제도하지만 남북한의 경우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면 차단하다. 그 다음에 국제법적으로는 이제는 특수 관계 속에서 상호 인정하겠지만 이전까지는 그렇게 왔을지 모르지만 2003년 12월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주권 국가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은 동독은 동서독에서 이 두 국가는 어떻게 보면 평화 공존이라는 것에 기초를 뒀다. 이것은 울브리히트, 호네커 이것도 이 사람들도 평화적인 공존의 개념에서 양 국가라는 접근하는 정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되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서 발전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이것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분리하는 입장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 두 국가론은 속에서 독일의 경우는 대땅뜨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70년대에서 69년도에 이제 이 동방정책하고 같이 여기로 들어갑니다만은 그런데 이 북한에서 두 국가로는 신냉전, 러우 전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은 독일의 경우는 두 국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회주의 국가이건 제국주의건 민족은 하나다라요. 다만 민족이 두 개다라는 거죠. 국가는 하나이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 입장에 비해서 북한의 경우는 한민족 개념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보면은 결국 이 동독의 두 국가로 인해서 이것이 동독 체제의 변화와 궁극적인 붕괴, 변혁, 독일 통일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에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는 완전히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애초부터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다, 시도이다, 조치이다. 그래서 완전 봉쇄를 함으로써 자체의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유사성 속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의 경우는 동독의 사례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반대를 지향한다. 동독은 그래도 교류라고 하는 것을 유지했지만 북한은 이거를 완전히 봉쇄시키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본질적인 속성과 국제 환경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이 구조적인 그 차이에서 이 두 사례는 어떻게 보면 이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독일 사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독일 것만 자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통일 신화를 해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로는 양가성이라는 걸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독일 통일이 한편으로 상당히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국가론이 통일에 미친 영향이 단순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통일 이후에 두 국가론에서 분리시키려고 해도 분단을 서로 다르다고 갈라내려고 했다는 그런 입장이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이 사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서 통일이 된 35년 이후 지금까지도 마음속의 통일, 즉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통일을 견인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장애 요인으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나 아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이런 이 상황 속에서 통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적대적 두 국가론 상황 속에서 남한은 전혀 우리와 별개의 민족이다, 국가다라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고착화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만주가 남북한이 합쳐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후에 나타날 후유증은 독일의 사례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요소도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신뢰 구축과 제도적인 기반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는 분단의 고착화와 이 정체성이 불량인데, 즉 분단 의식의 내면화에서 이것이 여기 제가 아까 말한 마음속의 장벽, 마음의 임코, 머릿속에서 장벽. 우리 동독과 서독은 별개였고 저 사람들이 뭘까?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고 엄청난 격차 때문에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의식이 장기 분단의 유산으로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의지의 약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히려 이것이 이제 동독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동독 정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체제 안정의 물적 기반을 제공했는데, 만약에 89년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가 없었다면은 지금까지도 동서독은 계속해서도 분단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논리 실증적이고 인과론적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입장을 추구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귄터 샤우스키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동독의 통일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물꼬가 터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한반도에서 났을 때에는 동독이 두 국가론 속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더 마음의 하나까지 나가는데 어려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필요 조건과 통일 조건이었는데, 두 국가로는 독일 통일의 필요 조건이었지만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가능케 한 세 가지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걸 정리하는 의미가 됐습니다. 결국 89년의 상황 속에서 동독만큼 사회주의권 내에서 변혁의 물결 속에서 고립된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르바초프가 호네커에게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경고까지 하게 되는 아주 고립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호네커는 취했던 것입니다. 그 국제적인 맥락 속에서 조응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통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독 자체 내에서 대규모 주민 항의, 데몬스트레이션이 통일로 연결시켜주는, 즉 동독 체제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과 미소의 대탕트, 이런 것들이 두 국가론을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A적 조건으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후유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후의 통일의 막대한 비용, 그 다음에 심적인 격차,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구동독 내에서 체제 전환 과정 속에서 동독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동독 지역 내의 소위 극우파, 극우 정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흥하고 사회적인 영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국가론이 독일의 경우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전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할슈타인 독트린이 계속 되지 않았을까, 적대적인 관계로 대치되는 상태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역으로 또 하나는 이 1970년대에 급진적인 통일을 추진했다라고 하면은 동서 진영의 군사대적에서 어떻게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의 비화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두 국가로는 어떻게 보면 차선의 선택이었다, lesser evil이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결국 통일을 위한 최적 전략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결과, 즉 전쟁 또는 영구 분단을 회피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독일 모델이
한반도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서 그대로 한번 적용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첫째는 국제 환경의 차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상황 속에서 구도 속에서 있다는 얘기죠. 미중의 대립이 이 부분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체제 격차가 굉장히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 당시 90년도에 동서독의 차이는 1대 2.5 수준이었는데 현재 지금 남북한 차이는 지금 1대 64 정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민족 동일성의 정도도 지금 상당히 좀 여러 면에서 좀 우리 구분을 해야 될 것이고, 지정학적인 이해관계, 이런 독일은 유럽 통일 속에서 통일을 견인했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이 4대 주변 국가들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 외적 환경, 이런 거를 우리는 이 독일 모델과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것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독일의 이 두 국가론을 볼 때에 교훈을 본다면 현실적인 인정과 점진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면 통일의 필요 조건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모델의 무비판적인 적용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점진적인 접근이 저는 이론적으로는 선호하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실제 독일의 역사적인 사례를 볼 적에는 저는 이걸 점진적인 접근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좀 스무스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고르바초프의 시나토리 독트린 뭐 이런 것을 봐,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 같은 거 보면 그 갑작스러운 변수가 등장했을 때에 점진적인 접근 방법에 과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라고 할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 그래서 적대적인 두 국가로는 동독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교류와 개방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는 독일 모델의 전제 조건 자체를 부조하는 형태다.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좀 뭐 제 나름대로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이 두 국가론의 비교 분석을 해볼 결과 한 5가지로 한번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 수 있죠. 첫째, 적대적인 두 국가론은 독일 사례와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정반대의 성격이다. 북한의 경우는 단절을 통한 고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동서독의 두 국가론은 필요 조건이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 국가론이 지탱할 수 없는 외적 요건들이, 외적 환경들이, 국제적인 환경들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웠다. 세 번째, 두 국가론의 어떻게 보면 앰비밸런스, 양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북한의 경우에서 두 국가론은 단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과연 북한에서 지금 처해 있는 경제 난 어려움과 소위 이 정당성의 위기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현실은 독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리한 조건이다. 그에 것이 국제적인 환경, 경제적인 격차, 그다음에 분단 기간이 독일보다 지금 35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독일의 난이도, 통일의 난이도와 비율적에 독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한민국이 뭐 어떤 것을 좀 유념해야 되겠는가,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학계에서는 그러면 뭐가 좀 유념해야 될까?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즉 북한 사회의 변화, 엘리트의 동학, 주민 의식에 대한 주민 의식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플래닝 속에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능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만드는 작업이 우리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협력, 이런 걸 더 강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가 지어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주로 하면서 남북한이
스무스하게 하나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일단 독일과 독일 동서독과 한반도의 근본적인 차이점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독일에서 통일 가능성은 아예 빌리 브란트조차도 제로다, 절대 통일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서독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 독일은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독일 자체가 혼자 단독으로 이걸 분단한 게 극복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그런 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실마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대적인 두국가론이나 독일의 국가론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평화와 한반도가 할 때에 네 나라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독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적대적 두국가론 이런 환경 속에서 극복해야 되는 뭐냐? 통일의 당위성, 한반도의 통일의 당위성이 통일이 되는 결과, 통일 이후의 결과가 한반도에 관련된 네 나라가 지금까지 국제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소위 인터레스트, 베네핏, 그거보다는 통일이 되었을 때의 미중일러에게 돌아가는 소위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에 지금보다는 이 상황보다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플랜, 그것을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서 이제는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시나리오나 이런 걸 좀 작업을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학계가 그런 점에서 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통일을 하는 당위성에 대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제정치적 이익이 분단 상황 속에서 네 나라보다도 네 나라가 에서 누리는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훨씬 더 상승되고 증진되고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좀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